아직도 비콘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후발을 설명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왔습니다. 근데 여행 왔는데 주변에서 가장 잘하는 투자자들이니까 각자 이제 한번 이야기를 가볍게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자기소개 한 번씩만, 혹시 모르니까 자기소개 한 번씩만. 동근이부터 하지, 동근이. 카메라 신경 안 써요. 카메라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 우리끼리 더 아는 사이인데 어떻게 소개를 하죠 근데? 그냥 해. 그냥 제 마음대로 소개할게요. 얘는 누구냐면 박동근이라고 전업 투자자이자 이제 작년 2년 연속으로 버크셔 주주총회에 온 친구고, 그리고 이 친구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요즘에 가장 핫한 주식 유튜버이자 그 뭐랄까 기적의 트레이더 돈깡, 그리고 유튜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아시겠지만 퀀트 투자로 유명한 우리 환국이. 실제로 보면 훨씬 더 귀엽고 재밌고 매력 터진 환국인데,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가 사실 진짜 힘들 거야. 앞으로도 아마 모이기 힘들 거라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자신을 약간 어떤 스타일의 투자자라고 정의를 할 것 같아?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을 좋아하죠. 미국 시장을 좋아하는 이유가 전 개인적으로 소비재랑 플랫폼을 좋아하는데, 한국 시장의 강점을 가진 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시장이 중간재 중심으로도 이루어져 있고, 중간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제가 재미를 느끼는 시장이 많지가 않아서 소비재를 중심으로 보려고 그러면은 유행이 되게 빨리 돌고, 유행이 빨리 돌다 보니 제가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들어가게 되면 이미 벌써 주가가 빨리 올라와 있거나 아직 상장이 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이미 한 주나 두 주 혹은 몇 개 주만 먹고도 상장이 되는 경우가 꽤 많고, 그런 상황에서 몇 개 주만 먹고도 그 위에서 상장된 주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소비재나 플랫폼에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트래킹이 상당히 가능한 회사들이 많죠. 그러니까 펀더멘탈만 보고 투자한다는 약간 그쵸, 기본, 지금 얘기를 들으면 약간 그쵸, 네. 그런 얘긴데. 네. 근데 그러면 돈깡이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을 아주 많이 보는 것 같진 않거든, 내가 보기에는. 그렇죠. 난 주로 모멘텀 트레이딩이 주로 내가 하는 트레이딩 방식이고, 5년 전, 4년 전에는 일정 부분 가치 투자를 배우다가 갑자기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돼서 그런 포트폴리오를 편성하는 거나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던 거. 자, 모멘텀을 본다는 거는 뭐 차트를 본다, 당연히 종합적으로 보겠지만 어떤 것들을 보면서 모멘텀을 찾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 이제 형이 얘기했던 거랑도 비슷한데,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지, 결국 형은 이제 소비재나 플랫폼 쪽에서 그걸 관찰하면서 가치 투자로 대입하는 거고, 나는 그걸 조금 더 단기 시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어떤 쪽으로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트레이딩 기회가 발생하는지, 이제 시기열의 조금 차이인 것 같고, 내가 막 자산이 엄청나게 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의 트레이딩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 그래도 일단 모멘텀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가격 자체가 일단 올라가야지 그때부터 관심을 갖는다는 보이지 아닌가? 그치. 일단은 사람들이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많아야 트레이딩 기회가 많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동근이 형도 얼마 전에 나랑 월마트 갔을 때 형이 엄청 충동 구매를 많이 하잖아. 소비왕. 이 여행에서 소비가 왕이었잖아. 아니 진짜 우리가 10명이 가가지고 쇼핑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하나도 쇼핑 안 했고요. 지금 이분이 나머지 9명 합친으로 더 많이 쇼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놀라웠어요 진짜. 네, 저는 욕망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치. 근데 사실은 또 이렇게 투자해야 뭐 피터 린치도 자기 와이프 보고 투자했다고 이런 것처럼 우리는 박동근을 보고 투자하면 되지 않나? 아 그렇죠. 이제 이분은 와이프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동근이 형이 흥미로운 건 내가 이 사물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에서 시작해서 그걸 관찰한 다음에 그게 수요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제 그런 좀 시장 전체의 크기로 어떤 감정, 수요, 가격, 스테이지를 좀 나누는 것 같더라고. 제가 관심 있는 것들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세 개의 공통점이 욕망의 변화가 되게 강렬한 것들인데, 투자가 그 중에서도 되게 그런 패턴을 관찰하기 좋은 시장이고, 그런 중심에 또 소비재가 또 있거든요. 그런 걸 관찰하다 보면은 흥미로운 패턴들을 발견하기 좋은 기회가 많아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국이도 어떻게 투자하는지 한번 얘기를 혹시 모르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황국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저는 퀀트 투자라는 걸 합니다. 아직도 비퀀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유튜버한테서 이 말을 들었어요. 요식업만 하시는데 요리를 전혀 못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요식업 사업을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성공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이제 엄청 유명한 셰프를 이제 일당은 100만 원, 200만 원 주고서 맛집 투어를 시키는 거예요. 맛집 투어를 하면은 그 셰프는 딱 먹어보면 레시피가 딱 나오거든요. 그럼 그 레시피를 가지고 그 맛집과 좀 먼 곳으로 가가지고 똑같은 음식점을 찾아가지고 대성공을 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게 요리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투자에도 그런 레시피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레시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레시피들은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이제 딱 규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과거에 적용을 했다면은 얼마를 벌었는가, 깨질 때는 얼마나 깨졌는가, 깨지는 구간에 몇 퍼센트 정도 깨졌는가 이런 걸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거의 모든 투자자들은 미래와 과거가 얼추 비슷할 것이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잘 먹힌 이런 레시피들이 미래에서도 꽤 좋은 성공을 거둘 것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 투자를 하는 것이 퀀트 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은 기업의 이면을 본다는 둥 뭐 이제 미래와 소비재 이런 거 보는데 저는 제가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지 이름도 모르고요, 경영진 같은 거 아예 보지를 않고 투자가 아닌 거를 아예 신경을 쓰질 않습니다. 이 큰 강점이 뭐냐 하면은 특히 직장인들, 그러니까 투자하는데 시간도 별로 없고 투자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빨리 따라하기가 좋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레시피를 개발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있는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 만드는 거는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직장인들한테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투자입니다. 내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두 개가 뭐냐면 언제나 똑같은 질문 두 가지 많은데, 하나는 요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아, 네. 일단 요거부터 해봅시다. 저는 뭐 시장 매크로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라 생각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주변에 신뢰할 만한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관찰하는 편이고, 솔직하게 얘기해드리자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신뢰할 만하다고 느껴지면은 그분들 얘기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편이긴 해요.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웬만한 포트폴리오는 놔두는 편이고, 크게 포트폴리오를 변경하진 않습니다. 그런 조그마한 포지션을 제외하고 큰 포지션을 바꾸지 않고, 그런 분들이 옆에 있고, 그런 분들의 특징은 과거 데이터나 혹은 과거에 아까 방금 말씀하신 퀀트 방식을 얘기하면서 이제 N값이 얼굴 많은 걸 얘기하신 거잖아요. 통계적인 테스트. 사실 그런 걸 저는 완벽하게 신뢰하진 않는데, N값이 아무리 많아도 그 N값이 다 깨질 만한 종류의 인프라 변화가 있으면 과거 데이터가 다 깨진 경우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연역적인 논리가 있는지 없는지 가장 중요시 보고, 그 연역적인 논리가 확실하면은 그 N값을 다 신뢰하고, 없으면은 아예 N값이 아무리 많아도 좀 신뢰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매크로를 분석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신뢰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그 신뢰하시는 분들이 진짜 금융위기 올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그러면 주식을 전부 다 빼가지고 현금을 그렇죠. 보유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고요? 전혀 그러진 않고 아주 약간의 변화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강이는 지금 어떻게 시작한 거야? 난 거의 시장을 사실 못 본다라고 봐도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 근데 어쨌든 투자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할 때는 중심적으로 보는 거는 결국 금리밖에 없는 것 같고, 그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나한테 가장 중요하고, 그 첫 번째 금리 인하만 중요한 거야. 그 뒤에 두세 번은 사실 내 경험상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난 어떤 누구의 어떤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기도 해, 어느 정도는. 근데 이게 난 되게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게, 나도 이제 매크로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너무 많이 노이즈거든. 사실 나도 컨텐츠를 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부분이지만, 그 매크로 그거 이제 그 말하는 사람이 아침에 깨가지고 아씨 오늘은 왠지 시장이 오를 것 같은데라고 하면은 그냥 거기에 맞는 그냥 지표 그냥 때려박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날 깨가지고 아 오늘은 시장이 내릴 것 같은데, 근데 잠 깨가지고 말하기 좀 민망하니까 이제 금리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거 아니야 사실. 근데 이미 분위기가 나쁠 때는 뭘 얘기해도 안 먹힌 때가 있어.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라도 올라갈 때 기분이 좋을 때는 같은 좋았던 얘기들이 내려갈 때 어차피 뭔 얘기를 해도 안 나쁜 이야기가 있거든. 결국에 내려갈 때는 뭔 얘기를 해도 안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사고 합리화인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럴 땐 차라리 시간을 두는 게 나아. 요즘엔 차라리 물타기를 안 할 편이거든. 그러니까 가치 투자라고 생각하고 어떤 가치를 정량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치를 정확하게 분석했으니까 물타기를 하면 된다 생각하거든. 난 그거 생각이 반대하는 편이야. 내가 틀릴 가능성을 고려하고 틀릴 가능성에 대비해서 가치를 범위로 생각하는 사람과 가치를 정량적으로 딱 찍어가지고 일직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두 사람은 상당히 다른데, 나는 가치를 범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을 고려하고, 틀릴 가능성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더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 두 개는 상당히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 고려하거든.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더 이상 물타기 하지 않는다는 법칙이 좀 있는 것 같아. 얼마 전에 어떤 투자자분한테 들은 얘기 중에서 되게 재밌던 얘기가, 그 12월 말인가 1월 초인가 되게 테슬라 한창 할 때 한창 할 때 이상하다, 테슬라 되게 좋아하시던 분들이
일론 머스크를 상당히 욕하기 시작한다. 근데 욕하는 이유 자세히 들어보니까 테슬라 상승했을 때 했던 논리들을 전부 다 대부분 테슬라 하락할 때 논리로 다 써먹으면서 구글이나 혹은 경쟁자들이 자율주행에서 빠진다는 논리를 하면서 다가온 자율주행 서비스가 단시간 내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가 상승할 때는 경쟁자가 사라진다는 논리로 써먹고 하락할 때는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로 써먹는 거야. 같은 사건인데 분명히.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명히 좋을 때나 나쁠 때 같은 거를 다른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야. 이게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한다. 그치. 어차피 근데 기업이 한 일은 똑같이 기업이 자기 일을 잘하고 있는 것 뿐이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투자자들은 기업이 잘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를 좀 약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고, 약간 연애랑 좀 비슷한 면이 상당히 많다고 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약간 그런 분들, 날 차버린 분들에게 좀 고마워. 결론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나는 어떻게 들리냐면,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매몰되지 말고 하나하나 일희일비하지 말고 매몰되지 말고 오히려 필터링해서 봐야 되는데, 나는 그래서 민우가 방금 한 얘기도 필터링하는 방법이고, 나 그냥 금리의 큰 대변화만 본다, 이게 민우의 얘기고, 어떻게 보면 한국인은 나는 그냥 숫자만 본다. 나 같은 경우는 계절성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그거를 이제 미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 사실. 근데 뭐 되게 자주 맞아. 그래서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 맞았고, 이제 사실 뭐 나도 이제 투자를 20년 동안 하지만 사실 늘 수익은 11월 4월에 벌어왔고 5월 10월에는 다 그냥 그저 그랬거든. 근데 그 이제 뭐 그게 사실 왜 그런지 솔직히 나도 몰라. 물론 그걸 어거지로 설명하려는 사람도 있기는 하는데, 뭐 나도 그 이유를 알고 있긴 하지만 나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 왜 11월 4월에 많이 오르고 5월 10월에는 안 오르는지. 근데 알게 뭐야, 돈만 벌면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 패턴이 최근 몇십 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됐는데, 갑자기 뭐 이제 2024년부터 없어지고 바뀌는 이유가 사실 없잖아. 근데 그래서 나는 그냥 그 패턴대로 투자를 계속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5월 10월에는 주식을 이제 거의 대부분 안 하고 이제 자산 배분이나 이런 거 하고 있고, 11월 4월은 이제 개별주 펀트를 많이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매크로 같은 경우는 나도 이제 백테스트 많이 돌려봤어. 한마디로 이제 뭐 이 지표가 변하면 그게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해봤는데, 근데 확실히 근데 다른 지표를 보다 이제 영향력, 설명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매크로 지표를 별로 안 보는 편이지. 동근이 형 이야기, 결국 시장이 돈을 뿌리는 시점에서는 뭘 해도 잘 되고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분위기 좋아지면. 그럼 이제 여자친구가 내 말을 다 기분 좋게 들어주는 시점인 거지. 그러니까 연애하고 100일이 있네. 물이 반 차 있을 때랑 반 비어 있을 때랑 반 차 있는 걸로 보는 거고, 그치. 내려갈 때는 반 비어 있는 걸로 보는 거지. 그치. 뭐라고 해도 반 비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약간 비관론적인 거지.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국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계절성. 그러니까 11월 4월은 일반적으로 주식이 좋고 5월 10월은 주식이 안 좋으니까 이제 한국인이 좀 이렇게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아니야, 근데 빠져나간 것도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자산 배분으로. 아니, 수비적으로? 그것도 아니고 이제 한 30% 정도는 이제 올레더, 여기 올레더 잘하니까 이제 그 올레더 정도 같은 거 하고 있고, 30%는 동적 자산 배분. 동적 자산 배분은 뭐냐 하면은 자산 배분인데 모멘텀을 좀 가미한 거야. 한마디로 이제 최근에 잘 나간 자산은 좀 더 집어넣고, 최근에 이제 수익이 안 좋은 자산을 빼고, 이제 그걸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전략들이고, 그리고 한 30% 정도는 이제 단기 전략을 쓰고 있어. 이 단기 전략이라는 것도 시장이 안 좀 재빨리 빠질 수 있는 전략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거든. 첫 번째 전략은 이제 바보들 반대로 투자하기 전략이 있어. 이제 바보들은 아무래도 곱버스를 많이 사더라고, 개인들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곱버스를 막 사면은 그들이 하락장에 베팅하는 거니까 나는 상승장에 베팅하고, 반대로 이제 개인들이 곱버스를 막 팔면은 이제 그들이 상승장에 베팅하는 거니까 나는 하락장에 베팅하는 그런 전략이 있고, 거기에 이제 첫 번째 휴먼 인디케이터, 이제 그러니까 인간 지표 전략이고, 두 번째 인간 지표 전략은 오히려 가장 스마트한 사람을 따라하기. 그 사람은 저는 데이비드 라이언이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 근데 그 사람이 작년 다 맞췄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양반을 작년만 따라했으면 50% 이상 벌 수 있었거든. 근데 이제 하나의 전략은 그냥 그 사람이 트위터 올린 거 따라하기 전략이 하나 있고, 5월 10월 중에서 유일하게 7월만 보통 수익이 많이 나거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만 살짝 들어갔다 하나만 빠진 전략도 하나 있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전략들이 5월 10월에 주식시장이 대단히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삐걱거리면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또는 이제 주식시장이 안 좋아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지. 그리고 뭐 다시 또 넘어가 봐서 투자에 대한, 그러니까 현재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도 한번 얘기를 계속 들어볼까 하는데, 이제 민우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워낙 사업으로 바쁘다네. 사업으로도 바쁘지만 지금 사실 이제 민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네이버 종토방의 주인공. 그치. 네이버 종토방 슈퍼스타. 그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에 가장 핫한, 여러 가지로 핫한 종목을 지금 공매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를 공매도를 공개적으로 하게 된 이유? 원래 내가 거래하는 스타일은 모든 트레이딩을 다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다만 이런 선물이나 그런 전략에 대해서는 노출 안 했었는데, 왜냐면 사람들이 따라할까봐. 이게 사람들이 따라하면 너무 위험한 거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 특히 이제 뭐 주식 선물이어도, 이제 실제 지수 선물은 다른 얘기지만 훨씬 더 위험하지만,
주식 선물은 좀 보수적인 이제 선물 상품이기도 한데 이걸 공개해도 되나 이런 생각했는데 어쨌거나 내가 바쁜 시간에서 사람들한테 가장 역동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 이제 컨텐츠가 사람들한테 잘 보여줘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장에서 알고 있는 막 리딩방 막 월에 막 100만 원 이상 뭐 200만 원 이상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데서 조금 사람들한테 저비용에 올바른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투자자들이 교육하는 뭔가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건 내 유튜브가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야 이게 어쨌든 마케팅 비용을 상쇄해 주잖아. 그치. 우리가 초기 회사다 보니까 그런 마케팅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 내가 하고 있는 거래를 온전히 공개하는 게 가장 빠른. 왜냐면 그렇게 하면 그냥 직관적으로 거래하고 그냥 그걸 바로 그냥 인터뷰하면 데일리로 콘텐츠가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장 거기서 재밌어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알려지기 위한 부분이 한 축에 있고 그치. 다른 한 축은 어쨌든 간에 투자자로서 트레이더로서의 그냥 내가 해야 되는 거. 고평가된 종목은 그치. 공매도를 어느 정도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것도 있었던 거고. 그치. 사람들한테 이걸 알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코인 시장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투기판이 열렸잖아. 그때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 이거 노출해야겠구나. 그러면은 그 결론적으로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본인의 사업과 이제 본인을 좀 더 알려야겠다는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그래도 그 공매도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왜냐면 이제 그거 공매도를 했는데 막 이게 막 치솟아 버려. 그럼 되게 쪽팔리잖아 사실. 근데 오히려 이제 조롱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근데 왜 하필 그 시점에 공매도를 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실 그 전에도 천정부지로 올랐잖아요. 근데 이러면 이제 28만 원이 아니라 12만 원이나 14만 원의 공매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였는데 왜 하필 그때 들어간 거예요? 아까 휴먼 인디케이터라고 얘기했잖아. 네. 비슷한 거지. 어떻게 보면 나 개인적으로 이거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네. 그냥 오랜 시장 이 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이 사람들한테 언급되면은 이제 나는 이걸 공매도 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적정 시가총액이라는 밸류에이션 기준이 어느 정도 보고서에 나와 있잖아. 근데 특히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주사가 굉장히 다른 형태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하기 좀 나는 까다롭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어쨌거나 각종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간단하게 읽고 일치되는 합의점이 있더라고. 굉장히 객관적으로도 비싼 거구나라는 이제 동의를 보고 나서 공매도를 하는 시점이 되겠다. 근데 다만 이제 과거랑 다른 점은 옛날 셀트리온 때도 내가 똑같이 공매도를 했었는데 그때는 첫 번째 거래 시점부터 굉장히 큰 금액을 들어가서 오히려 중간 변동성에서 휘말려서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샀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큰 손실이 났지. 방향성은 맞았는데도 결국은 떨어졌는데 비중을- 그때까지나 버티지 못했구만 한마디로. 그치. 거의 너무 큰 포지션, 나한테는 거의 6,70억이라는 포지션 되게 큰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오씨. 그게 몇 퍼센트의 변동성만 일어나도 너무 크게 이제 변동성이 큰 거지. 그 변동금이 너무 크니까 감당하지 못해서 중간에 어떻게 보면 반대매가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멘탈이 조금씩 흔들리고 어떻게 보면 방향성은 맞았지만 그 시간을 못 버틴 거지. 근데 그 시간 동안 이번에는 버틸려고 최대한 포지션을 5분의 1로 나눠서 5분의 2로 들어가고 5분의 3으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들어갔는데 훨씬 안정적이게. 그럼 처음에는 이제 내가 총 들어가고 싶은 게 5분의 1 들어가고 더 떨어질 때 이제 5분의 1을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과거에는 5분의 5를 먼저 넣고 그다음에 덜 떠는 거지 이제. 그치. 그다음에 엄청 크게 레버리지를 써서 했다 보니까 버틸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방향성은 맞더라도 그 중간에 변동성을 견디지 못할 만큼의 레버리지 쓰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어떤 분석도 의미가 없고 어떤 전략도 안 먹힌다. 그게 왜냐면 사람 멘탈이 버텨줘야 되기 때문에. 뭐 자금 관리와 리스크 관리가 진짜 중요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정말 뜨거웠던 주식이긴 하잖아. 그래서 동근이는 약간 어떤 식으로 최근에 투자를 하고 있어? 내가 가장 오랫동안 들고 있던 주식이 아마존, 넷플릭스, JYP거든. 그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지금은 잘 안 보여. 그 기준이 뭐예요? 모든 필터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의 필터링에 다 부합하는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은 많았어. 뭐뭇의 아마존, 뭐뭇의 아마존.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는 게 결국에는 오프라인에 있는 것들을 온라인으로 옮길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기업들을 뭐뭇의 아마존이라고 많이 불렸거든.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다룰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온라인으로 넘으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하나하나 카테고리를 보면은 어떤 것들은 그거를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있고 어떤 것들은 협상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시장이 있고 그런 것들이 분간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뭇의 아마존이라는 말만 들어보면 그거를 분간하지 않고 열광했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고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좀 구분하면서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편이고 많이 지켜봤었고 코로나 기간 동안 다 올라갔으니까 근데 좀 그동안 많이 내려갔지.
근데 결국에 이제 내가 보기에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투자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바꾸는 비즈니스를 엄청 좋아했다는 얘기로 들려. 굉장히 좋았지. 딱 왜냐면 지금 두 가지 공통점이 그거잖아. 지난 10년간은 소프트웨어 이즈 이팅 더 월드라는 그 대명제 안에서는 10년 동안 미친 듯이 대부분 넘어왔고 그 안드레센 호로이츠 그분이 얘기하신 그 테마에서는 확실하게 그 테마가 분명히 세계를 지배했던 거 분명했고 근데 그 테마가 할 수 있는 카테고리는 대부분 다 찍은 거 정점 찍은 거거든.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고 크립토 얘기가 나왔던 건데 정점을 찍은 상황에서 지금 마지막에 있던 부동산이나 자동차 얘기가 나왔던 게 카바나나 오픈도어였던 거잖아. 뭐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지금 여기서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넷플릭스나 아마존 투자는 조금 초기에 투자했으니까 그런 게 아직까지 가시화되기 전에 투자한 거였고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프랜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다기보다는 넷플릭스 투자한 이유는 하우스 오브 카드 이후에 투자한 거니까 결국에는 방송 제작사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들어간 거니까 왜냐면 난 개인적으로 IP 제작사로서의 가치를 더 높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과연 그런 기준으로 넷플릭스나 아마존 정도의 기업이 있냐고 봤을 때 그 정도 기준으로 보는 기업은 많지는 않아. 결국에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들은 해자가 있냐 없냐가 되게 모든 걸 좌우하는 거 맞는 거 같거든. 근데 또 웃긴 게 해자가 있는 기업인데 뭐 코카콜라 투자할 수는 없잖아. 뭐 다 큰 기업인데 코카콜라는 뭐 인류가 다 멸망해도 살아남을 것 같은 기업이잖아. 근데 우리가 좋은 기업과 좋은 가격은 다른 얘기니까. 완전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초기 해자를 찾고 싶지만 그래도 빨리 찾고 싶잖아. 이 두 개가 모순인 거야. 그래서 이 두 개를 맞아 모순이지. 이상형 같은 모순이지.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초기의 해자가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치. 이게 중요해. 초기의 해자가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이 어떤가 마냐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소비자나 플랫폼을 매력적으로 보는 거지. 이런 것들은 치고 나갈 수 있거든. 해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해자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기업들을 그치. 열심히 관찰하고 있다. 그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건 맞아. 뭐 이런 얘기도 나는 많이 들어. 그러니까 투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 어쨌든 많이 받을 것 같아. 뭐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내가 봤던 사람들 중에서 약간 돈깡이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아니 뭐 한국에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많이 사람들 가르쳐 봤거든 실제로 1대1로도 뭐 많이 가르쳐 봤는데 어떤 사람들이 투자를 좀 성공하는지 잘 하는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이번에 한번 민우부터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 어쨌든 난 20대 초반부터 되게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살았다 보니까 한 10몇 년 하면서 이제 나도 어쨌든 커뮤니티에 들어가고 막 투자 모임도 많이 활동하고 해봤는데 한 줄로 요약하면은 대부분 자기 객관성 그리고 겸손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 그 두 가지가 빠진 사람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나는 투자 잘한다라고 하면 솔직히 안 믿거든. 대부분의 경우에서 케이스를 벗어나는 거 본 적이 없어. 그걸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지 실제로 뭐 오프라인에서 만난 사람한테 계좌 오픈하거나 이런 행위는 선 넘는 거기 때문에 하진 않잖아. 사실은 까보면 나는 그럴 거라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자기 확신을 가지고 투자한다라고 하면 솔직히 나는 두 번 만나고 싶지 않은 좀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 자기 객관성을 유지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겸손함을 유지하는 사람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 그래야만 정보의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되게 한쪽 지표에 매몰되기 쉬운 거지. 단순히. 한국인은 어때? 또 가르쳐보고 사람들 많이 만나보다 보면 사실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다고 난 보거든. 사실 뭐 인생에서도 사실 뭐 예를 들면 이제 무조건 공무원이 돼야 된다 또는 무조건 사업가 해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 사실.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많은데 투자도 마찬가지거든. 근데 이제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은 이제 본인한테 맞는 그 성공 방식을 하나 찾아내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상당히 오랜 동안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왜냐면은 잘 버틴다라는 거는 일단 그 전략을 그래도 계속 유지를 하고 그 안 되는 구간에 손실을 크게 발생하지 않게 이제 막는 거지. 이제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승자가 된다고 나는 보고. 이게 이제 좀 전에 말한 이제 겸손과 그 이제 자존심 이런 거에 이제 관련이 있는 건데, 그치 이제 본인이 엄청 옳다고 하고 이제 남을 참고 전혀 안 하고 그냥 자기 두뇌로만 투자하는 사람 거의 망하는 거죠 사실은. 그 꾸준함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일관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 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인생이랑 똑같네. 인생이랑도 똑같고 아니 그리고 어떻게 사실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일 다른 세 사람 뭐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사실 요즘에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되게 다른 거 같거든. 근데 나는 여행을 다니고 또 교류를 많이 하면서 사실은 되게 비슷하다고 많이 느꼈어. 뭐 영상을 보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느낄지 모르겠지만 나는 오히려 보니까 사실 되게 비슷하다. 서로 다른 거 같으면서. 아 근데 여행 다니면서는 그런 거 느꼈어. 나는 이제 이분이 그래도 생각보다 좀 이제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느꼈거든. 근데 딱 보니까 주식을 선택하는 기준도 지금 되게 까다로운 것 같아. 이제 그 기준이 되게 높은 것 같거든. 근데 나는 대충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그냥 순위 매겨가지고 그냥 위에 있는 것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버리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그치 이제 몇십 개로 그룹핑하고 그 확률에 베팅하는 스타일이고. 그치. 그러니까 왜냐면 2,000개 기업 중에서 랭킹 1위부터 20위는 늘 나오거든. 그러니까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그럼 난 그냥 그 1위부터 20위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간다. 그래서 되게 이제 심플하게 끝내는 스타일이고 저분이 이제 인간을 나보다 훨씬 더 이제 인생을 훨씬
훨씬 더 나보다 까다롭게 살더라고 보니까거든요. 근데 투자에서도 이제 그 스타일이 이제 확실히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나는 결국에는 이게 뭐 진부한 얘기인데 자기 스타일 맞는 사람 찾아야 돼. 그죠. 여기 다양한 스타일도 있고 보다 보니까 나도 맨 처음에는 뭐 알고리즘 트레이딩도 많이 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더 펀더멘탈도 보고 뭐 자산 배분도 하지만 결국에 자기 맞는 옷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이 사람이랑 비슷하다. 꼭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일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과 좀 비슷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사실 난 집에 투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장원영이 투자하고 싶은데 장원영 씨 보고 계십니까? 좋다. 말을 이렇게 하라고. 영상 같은 나는 잘 필요 없고 장원영에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난 장원영이 투자하고 싶은데 왜 하필